안녕하세요. 세라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뭐하나 싶으셨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는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인형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워낙 팬층이 두터우신 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정유정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작가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먼 길을 노블레스 코리아 독자분들을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3년 만이죠. 진이라는 신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평가가 달라졌다. 전작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전작들에서 보여주셨던 작가님의 어떤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 있어서 그렇게 많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하시는지는 좀 알 거는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작들과 좀 구분이 되는 이런 작품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등단을 한 소설들, 제가 등단을 2번 했어요. 처음에 세계 청소년 문학사로 했고, 세계 청소년 문학사로 등단을 하니까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네, 세계문학상으로 다시 등단을 했는데요. 네. 이 두 소설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소설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 그쪽 계열의 소설이구나 라고 네. 이해하시고, 근데 또 제 이름을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알리기 시작한 7년의 밤을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장르, 적절한 형식이 판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판타지를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쓰는 동안. 제가 오늘 이 인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마 작가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인형 가지고 나온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노보가 없어서 침팬지로 좀 대신하긴 했는데요. 보노보, 저는 좀 워낙 이제 이쪽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동물 쪽에는 낯설기는 하더라고요. 침팬지까지는 익숙한데 보노보 좀 낯설었거든요. 보노보라는 동물을 선택하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보노보가 침팬지하고 6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와 보노보가 이제 이렇게 갈라졌어요. 가장 먼저 600만 년 전에 인간이 갈라져 나갔고 한 300만 년 전쯤에 침팬지와 보노보가 갈라졌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100년도 안 됐어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지가요. 근데 두 종이 같은 어떤 조상에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이 있잖아요. 그럼 서열 이렇게 탁탁 있고 굉장히 충성을 맹세해요.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나 대장 뒤에서 곤모술수로 이렇게 그 권자를 이렇게 찬탈하는 이런 음모를 꿈꾸는 이런 정치적인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종이고요. 수컷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장 수컷이 그것을 다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약간 공격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동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침팬지를 맹수로 취급을 해요. 힘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노보는 정반대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가 어떤 정치적 지능이 뛰어나다면은 보노보는 감성적인 지능이 뛰어나요. EQ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를 잘 공감하고 굉장히 깊은 감수성 그리고 연민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암컷 중심 사회이고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컷이 왕따가 되는 사회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대한 서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보노보는 약간 더 쾌활하고 온순하고 이게 인간 여성하고 비슷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침팬지 약간 인간 남성에 가까운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보노보가 올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페르소나로서 침팬지가 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또 뭔가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상적인 인간상 이런 네. 것과도 또 보노보가 닮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하시는 것이 있죠. 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네. 정유정 작가님은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는 그 소설가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 보노보를 소재로 삼았을 때도 엄청난 취재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 맞아요. 작가의 말을 보면서도 독일, 네. 뭐 일본, 아주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취재를 하셨던데요. 보노보를 어떻게 이제 취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번호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쵸, 네. 있었던 적도 없고 네. 사실 그 콩고강 남쪽에 네. 이제 5,000마리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동물원에 있는 번호고도 100마리가 되지 않는 네. 희귀하고 잘 모르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깝깝했어요, 처음에. 이제 보노보에 대해서 공부는 참 그 책을 넣고 동물학자들이 보노보에 대해서 기술한 책을 넣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물도 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본 보노보가 네.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책을 쓸 수는 없는데 보노보 학자를 찾아가려면 무슨 외국 학자를 찾아가야 되나 그쵸, 막 그런 네.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주인공의 성격이 주인공의 직업이 사육사니까 서울대공원을 찾아갔어요. 서울대공원 오경미 사육사님이라고 침팬지가 잘 삐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삐치면 얘네들이 나무 꼭대기나 이렇게 구조물들 있잖아요. 네. 동물원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위를 한대요. 그러면 얘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네. 올라가면 또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약간 맹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낚싯대 이런 걸로 그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꽂아서 나오잖아요. 책에 네. 나오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꼬셔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끌어안고 들어가고. 근데 참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그 저기가 깝깝하다는 게요. 그분이 10년이 넘게 침팬지 사육사로 네. 살아오신 분인데 갔더니 구렁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구렁이를 보살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이런 파트 이런 게 이제 네. 좀 무시되는 그런 적인 거죠. 네. 그래갖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보노보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면 이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을 네. 찾아가야 한다고. 네. 근데 깝깝하잖아요. 네. 제가 최재천 교수님이 저는 이름만 아는 그러니까 명성만 듣고 있는 굉장히 저명한 동물학자인데 과연 나를 만나줄까? 소설가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과학자들은 이 소설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근데 제 편집자가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자한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학연으로 좀 메일을 해서 드려서 만나게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진짜 메일을 쓰셨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최혜천 교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책을 읽으셨다고 이제 가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보노보가 없으니까 일단 뭐 국립생태원에 우리나라 보노보 1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완박 캠프에서 책에 나오죠. 완박 캠프와 이제 교토 영장류센터에서 이제 보노보 연구를 해서 보노보 노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을 먼저 찾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교토영장류센터의 마츠저하 교수님이라고 교토영장류센터를 세우신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분 지인이에요. 그분이 두 분이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 들어가는 게 차단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들어가서 이제 실험도 보고 또 뭐 직접 보노보도 보고 뭐 이렇게 그걸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생태원을 찾아갔죠. 근데 제가 서울동물원 가서 느낀 게 이 보노보 박사님이 가니까 뱁새인지 딱새인지 그걸 보살피고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보노보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분이 완바에서 계실 때 보노보 현장 연구를 하거든요. 밀림에서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이제 보노보들 관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동영상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본인이 이제 보물처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노보의 간접적이지만 보노보의 어떤 성격,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분 만나고 올라와서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교토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됐다고. 근데 이제 또 우리 둘이만, 저하고 편집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교토 영장류센터에서 침팬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침팬지가 사회적 털고르기를 할 때 상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최재천 교수님의 제자 네. 김혜나 교수님이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침팬지송이라고 노래도 작곡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동행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토영장류센터에 가서 뭐 이제 침팬지 직접 만나고 실험 참여하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 만나서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며칠 머물다가 쿠마모토 보노보 생츄리를 네. 갔죠. 거기 드디어 이제 보노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에 산꼭대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영장류센터가 쿠마모토 그 보노보 생츄리를 그대로 가져온 그 지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드디어 보노보와 만나고, 또 보노보 학자 카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또 거기 연구하러 뭐 스웨덴 학자, 노르웨이 학자들 다 이제 불러서 앉아서 또 얘기도 듣게 해주고, 또 직접 실험에 네. 참여해서 보노보와 만나게 해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 다 봤구나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카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노보 생츄리에 있는 보노보들은 이제 실험을 하면, 우리나라에 실험하면은 막 이렇게 원숭이 앉혀놓고 신약 실험하잖아요. 네. 주사기 찔러서. 여기는 그게 아니라 걔네들 자체를 연구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내려와서 어떤 프로그램 퀴즈를 막 내면 네.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 터치 스크린에서 맞추면 이런 뭐 바나나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보상으로 떨어져요. 그걸 자꾸 재미로 주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만화돼요. 그래서 본래 그 정글에 있는 보노보하고 다르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비만한 고양이와 날씬한 고양이는 네. 같은 고양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날씬한 고양이를 보고 싶으면 베를린 동물원을 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좀 이 다이어트도 잘 시키고 이래가지고 많이 보존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를린 동물원 갔어요. 그래서 베를린을 또. 예, 근데 정말로 거기 보노보는 되게 그 깎아놓은 밤톨처럼 예뻐요. 털이 이것처럼 네. 까맣게 덮여가지고 작고, 이렇게 보노보와 침팬지 차이는 사실 외형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보노보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침팬지가 딱 일어서면 키가 한 1m 70 되거든요. 보노보는 한 1m 40? 이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침팬지가 상체와 하체가 1대1이라면 보노보는 조금 더 길어요, 하체가. 네. 그리고 침팬지는 이렇게 직립하면 이렇게 허리가 약간 네. 굽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서요. 정말 더 사람에 가까운. 네, 그래서 해질녘에 보면은 어린 여자아이나 어린 남자아이들이 해질녘의 그림자, 어린아이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실제로 가까운 걸 보고. 이 소설에서도 팔다리가 길고 되게 예쁜 예, 그 맞아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네. 침팬지는 근육질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악력이 세가지고 이 팔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팔 이렇게 탁 잡아뜯는 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킹콩 막 이런 게 그 아주 그 허구의 이야기는 아닌 게 엄청 힘이 세요. 근데 보노보는 사실 이거보다는 이 악력보다는 다리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팔다리에 이 기능이 분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더 길고 어깨는 또 더 갸냘프고 목이 길고 입술이 빨개요. 예쁠 것 같아요. 예뻐요. 묘사만 지금 듣다 보면은. 예, 그리고 인간은 그 시선이 우리는 네. 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내 눈 바라보고 내 이야기 집중하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근데 그 침팬지는 그걸 잘 몰라요. 눈이 전체가 다 까매서 흰자가 없이. 근데, 보노보 같은 경우는 옅은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으로 나를 똑바로 직시하고 있다. 이게 보여요. 그럼 우리 요새 흔한 말로 심쿵이라 그러죠. 눈 딱 마주치면 심장이 쿵 소리를 내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정말 뭔가 더 소통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 같은데요. 네. 엄청난 그 취재를 거쳐서 정말 나온 소설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소설에 보면 비표정 뭐 이런 네. 것들 묘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작가님이 이제 창작하신 게 아니라 취재를 통해서 실제로 네. 있는 네. 그런 건가요? 예, 이 유인원들, 영장류들이 특히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인간도 수영을 아주 갓난 아기 때 빼고는 조금 크면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침팬지나 보노보나 뭐 이렇게 영장류들이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침팬지는 특히나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침팬지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표정이 또 다시 요새 말로 하면 썩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런 표정을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보노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노보는 비 맞고 다니면 그게 우산 같은 건데 이제 이런 이 넓적한 이런 이파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따서 여기다 이렇게 얹고 다녀요. 이게 우산이에요. 비가 오면.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되게 네. 귀여워요. 그런 모습들이. 작가님이 지금 보노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작가님의 눈빛과 막 이런 것들이 보노보와 완전히 사랑에 정말 빠지셨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네. 이런 취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작가님은 또 어떤 실존 인물에서 출발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사육사 이진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실존 인물이 있는 건가요? 완바의 류라던가 예, 있습니다. 그 완바의 류 같은 경우는 그 국립센트원 우리나라 보노보 박사 1호인 네. 박사님 성함이 류흥진이에요. 그래서 완바의 류를 약간 일본인으로 제가 네,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그 인물 가져오려면은 르뽀가 아닌 이상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또 뭐 장 교수, 진이의 스승인 장 네. 교수는 이제 최재천 교수님 갖다가 아. 쓰고 중형 진이는 김혜나 박사님과 비슷해요. 키가 그분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가지고 키가 173가? 우리 왜 그 배구 선수들 그 하는 거 보면 정말 건강하고 탄탄하고 늘씬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요. 그리고 침팬치하고 막 이렇게 마주보고 얼굴 딱 마주보고 네. 막 그렇게 호탕하게 웃고 네, 그러세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공감 능력이 사실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공감이라는 것도 또 이 소설의 하나의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작가님 스스로는 어떤 오영재나 이런 작가님의 대표적인 주인공들 있잖아요. 이 주인공들을 대하실 때, 이 주인공들과 마주하고 계실 때보다 확실히 이런 인물들을 마주하고 계실 때 마음이 조금 더 편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그렇고 기쁨이 있죠. 네. 일단 미성숙하고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 네.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려면은 저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컨트롤하기. 일상 생활과 또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세계를 딱 왔다 갔다 하기 되게 어렵고 피곤하고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걱정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마음을 어떤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성숙한 인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편안하면서도 기쁨이 있죠. 어딘가 모르게 흐뭇하고. 네. 그 동물이라는 게 작가님의 전작 28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고 여기서도 또 지니지니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애견인 뭐 이런 거 고양이를 키우신다거나 뭐 그러세요? 이 소설을 보면 고양이처럼 고양이만큼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세요? 네, 2마리 기르고 있는데 길냥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저기를 했어요. 캣마운을 했어요. 처음에 고양이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동물에 대한 별 저기가 없어요. 그 거부감이나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도 길렀었고 그랬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제 집사를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예. 완전히 눈도 아직 뜨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아파트 화단에서 앵앵거리고 울고 다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어들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젖병 물려가지고 제가 키운 게 벌써 10살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걔를 기르면서 이 캣맘이 된 거예요. 다니다가 이렇게 배고픈 고양이들 보면 이제 뭘 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방을 못할 때는 남편이 해요.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동물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 고양이를 기르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네. 얘네들이 아프고 그러면. 두 마리 기르고 있어요. 암컷, 수컷 기르는데 근데 수컷이 오빠예요. 10살이고 밑에가 이제 7살이에요. 네. 밑에가 되게 뚱뚱해요. 걱정돼요. 동물 생길까봐. 고양이 확대범이라고 네. 확대시켜놨다고. 네. 그 실제로 동물들을 기르는 이런 경험이나 스킨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공감 능력? 뭐 이런 거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그럼요. 인간은 진심으로 타인 혹은 타자의 어떤 고통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저는 인간다고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실 호모 사피엔스가 타인의 어떤 타자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면은 아마 사피엔스의 이름은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중에서 인지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네 이걸 알아요, 머리로. 근데 가슴 속에서 저 사람이 얼마큼 왜 슬픈지 그 감도를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못된 짓을 하고도 뭐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거리낌도 없고 네. 그런 이유가 바로 그 공감 중에서 관점 바꾸기 부분이 고장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 바꾸기 부분이 인간에게서 사라진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타인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애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네. 공감과 공존이 굉장히 우리의 생존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건데요. 이 소설 이제 신작과는 뭐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작들을 보면 작가님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인간의 본성, 악한 면, 어두운 면을 파고드는 작가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돼요? 네. 꼭 파고들어야 돼요? 라고 네.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많죠. 네. 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도 지치는데 네. 심지어 문학에서까지 보고 괴로워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피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것은 계속 되풀이돼요. 근데 저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어떤 악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그러니까 제 자신의 악과 타인의 악도 들여다보고 어떤 사회적인 악도 들여다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야만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인간의 악을 발화시킨다.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탁 튀어나온다. 그러면 사회는 이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잘 컨트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공론화의 장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면 공론화 장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이제 대책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거든요. 사실 페미니즘만 해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론화가 되면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물결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악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딱 덮어놓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어떤 이게 여기에 이진이처럼 황금빛 들판,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는 황금빛 들판이 있고 그 반대편엔 어두운 숲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두운 숲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가서 질투, 질시, 욕망, 공격성, 폭력성 이런 온갖 야수들이 그 안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게 튀어나오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빛이 이거를 막아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방어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쟤는 그냥 나쁜 놈 하고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뭐 마녀사냥만 하다 끝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야 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얼마나 이게 저기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작가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소설가는 자기가 창작한 세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네. 소설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소설가가 장악하고 있는 혹은 짜놓은 이 세계를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해서 딱 독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의도 그대로 읽지 않는 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많죠.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그랬을 때 어떤 그 성남이라던가 약간 이거 이런 거 아닌데 라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러고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예, 전혀 내가 모르는 관점에서 네. 이거는 이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어영제를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하셨거든요. 네, 감독님이. 네. 그랬기 때문에 장동건의 캐릭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어떤 변주 같은 건데 재밌죠.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신선하고 예, 그래서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거가 악플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좀 그렇죠. 욕먹어서 좋은 사람 없으니까.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 영화의 정말 한 장면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거든요. 네. 뭔가 아주 세심하게 뭐 이렇게 그 아주 세심한 묘사를 파고든다거나 뭐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숨가쁘게 장면을 정말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설을 읽힐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작가님이 뭔가 의도를 하시는 걸까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보여주겠다라던가 네, 이런 맞아요. 의도가 있는. 예,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묘사를 할 때,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네. 얘기할 때, 저기 시체가 있어. 독자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시체를 독자한테 안겨주라고 해요. 그러면 독자가 알아서 시체를 만져보고 네. 시체의 무게가 어떤가, 뭐 시체의 냄새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독자가 만져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섭겠어요. 독자한테 시체를 안겨줘라. 이거는 이제 은유죠. 말하자면 그 정도로 실감나게 이걸 해라는 건데 되게 소설이 물론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게 하는 소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독자를 어떤 네. 저의 낯선 세계로 끌어들여서 같이 주인공과 같이 뛰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낯선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 어떤 자기 자신의 일면을 발견하고 주인공과 또 이렇게 공감하고 동일시하고 이러고 나와서는 또 거기 그 세계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는 어떤 여운을 느낄 수 있고 온갖 감정의 경랑을 다 겪는 거예요. 주인공과 똑같이 그 안에서. 그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온갖 것들을 이렇게 사실처럼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시각의 동물이라서 물론 축각도 중요하고 후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각 묘사예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지나가는 영상처럼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각 묘사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시각 묘사 안에다 교묘하게 촉각과 후각을 다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감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공을 들이죠. 근데 묘사를 모든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하면 지겨워서 책 못 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독자가 이 장면에서 몰두하겠다 싶은 장면에다가 굉장히 길게 써요. 그것도 막 천천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그랬다가 또 다음 장면에서 확 당겨서 이걸 짧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길고 짧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속도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밀당에 정말 능하신 작가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지니지니 초반부 보면은 처음에 민주가 이 보노보가 하여튼 예사롭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그 레마르크의 소설이 이제 인용이 되잖아요. 네. 이 레마르크의 소설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요. 제일 좋아하는 첫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고요. 하나는 스티븐 킹의 미저리예요. 나 당신의 넘버원 팬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미저리에서 첫 문장이에요. 네. 이게 애니 윌크스가 폴의 그 엄청난 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납치해가지고 자기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넘버원 팬이라는 게 감격적인 말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완전히 완벽하게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첫 문장이에요. 그 사랑할 때와 죽을 때 그 첫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넘버원 팬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레마르크의 네. 그 첫 문장을 넣은 거죠. 네. 그 다른 뭐 좋아하시는 소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작가님은 워낙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전문 서적들은 당연히 많이 읽으실 것 같고 네, 본인의 소설을 쓰실 때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럴 때 혹시 다른 문학 작품을 뭐 읽기도 하세요? 많이? 문학 작품은 안 읽어요. 네, 평상시에는 저 자신을 위한 독서를 할 때 문학 작품을 읽죠. 그게 독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평상시 이제 뭐 작업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저 자신을 위한 어떤 양식으로서 이제 소설이나 뭐 에세이도 있고 또 인문학 책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문학적인 작품보다는 필요한 책들을 읽죠. 네. 그러니까 과학책이라든가 이제 거기 자료에 있는 책이라든가 이제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이제 펴서 필사 내지는 안정시키는 소설들이 있어요. 조용호 소설가의 왈릴리 고양이나무라는 단편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조용호 소설가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장을 잘 쓰는 작가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면서 그 어떤 비감, 굉장히 비장하고 그러면서 애틋하고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소설가 하면 조용호 소설가를 꼽는데 그 소설을 꺼내서 이렇게 막 필사를 해봐요. 한 챕터를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요. 네. 그럼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그런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필사로 만족을 네.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다시 소설을 써야겠다. 뭐 이런 용기도 또 생기고. 네, 벌써 정유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지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요. 네, 마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 좋았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2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민주에게 본호복에 들어가 있는 진이가 엎혀있는 그 대목이에요. 내게서도 한숨이 새어나왔다. 평생을 다 산 것처럼 긴 하루였다. 지옥에서 날뛰다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이었다. 혈관 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기분이었다. 생소하고도 기이한 느낌이었다.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편안하다 정도가 될까. 아주 어릴 때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엎여본 적이 없다. 타인에게 기대본 경험 역시 없다. 육체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기댄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마저 있었다. 기댄다 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기대는 일이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머리를 기울여 맞대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 대목 멋지네요. 네, 이렇게 두 단락이 저는 다른 부분도 너무 다 좋았지만 이 부분이 또 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만 진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이 역시 민주를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있고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따뜻함,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특히 민주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 민주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아마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세라책방에서 추천해드립니다. 작가님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노블레스 코리아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진이 재미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재밌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